환자의 내적 대상을 투사받게 되는 치료진은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는다. 대체로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는 다양한 치료진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잠재적 갈등을 감지하는 섬뜩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환자는 그렇게 감지한 갈등에 따라 내적 대상을 투사한다. 다음의 사파는 이와 같은 패턴이 실제로 구현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29세 여성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 K는 한 차례의 자살 시도 후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장기간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자해와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후 환자가 생활공간에 있었을 때 한 간호사가 환자의 블라우스 소매 아래로 피가 떨어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간호사가 옷소매를 올리자 세로로 길게 3번 그어진 봉합이 필요한 상처가 보였다. 같은 날 얼마 후 치료진 미팅 시간이 시작되자 간호사는 환자를 향한 분노를 표출했다. 완전히 영악한 사람이에요. 병실에 면도날도 뾰족한 물건 같은 것도 없다고 했었는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자해를 하려고 조명등 속에 면도날을 숨겨놓고서 병실에 면도날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한테 항상 거짓말을 한 거죠. 그때 치료진 중에서 한 심리사가 곧바로 환자를 방어했고 간호사를 향해 비난하듯이 말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까지 선생님이 일조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K씨가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시간이 없다고 거절하셨잖아요. K씨는 자해를 해서 선생님을 실망시키려던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요청하려 했던 거예요. K씨가 왜 자해를 하게 된 건지 저는 잘 알겠네요. 간호사는 심리사의 말을 되받아쳤다. 선생님이야 그런 말을 쉽게 하실 수 있겠죠. 하루 종일 진료실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검사 보고서나 쓰고 계시니 말이에요. 하루에 8시간씩 환자들을 모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환자 5명이 동시에 서로 다른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선생님은 모르실 거예요. 환자들의 요구를 전부 들어준다는 건 아예 불가능해요. 그러자 심리사는 자신의 입장을 방어했다.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K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을 겪은 피해자예요. 8년 동안 의붓아버지로부터 성적 학대도 당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K씨의 어머니는 아예 없는 편이 나았을 정도의 사람이었고요. K씨에게는 특별하다는 느낌이 필요해요. 자신의 특별한 요구에도 응답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는 느낌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K씨를 그냥 여느 환자처럼 대하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쏘아붙이며 말했다. 선생님은 늘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환자 개개인에게 더 집중해서 치료해야 한다고 말하시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K씨가 얼마나 고약하고 남을 조종하려 드는 사람인지도요. 검사하시는 동안 K씨한테 완전 넘어가신 것 같네요. K씨한테 필요한 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우받는 거예요. 환자 K와의 치료 과정 중에 감정적으로 고조된 이 순간은 치료진이 환자의 내적 세계를 이루는 서로 다른 측면에 대해 각자 어떤 식으로 저장소가 되어주는지 보여준다. 환자가 심리사의 진료실에서 가진 사적 대화를 통해 특정한 자기 표상을 보여주었고 이 자기 표상이 심리사에게 상고적인 대상 표상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은 누구나 추론할 수 있다. 환자가 오랜 피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자 심리사는 환자의 오랜 갈망에 따라 특별한 치료를 제공해주는 이성화되고 전능한 구원자라는 상부적 역할로 빠져들었다. 환자는 검사를 마치고 병동으로 돌아온 후에 자신이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관심을 얻으려면 아주 불쾌할 정도로의 부담을 주고 성가시게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또 다른 자기 표상을 상징하는 이런 성가신 행동은 심리사에게 유도했던 것과는 다른 상보적 대상 관계를 한 간호사에게 강요했다. 이렇게 치료진은 각자 자신의 관점이 정확하다고 생각하면서 양분화된다. 이런 순간에 치료진을 이끄는 냉철한 리더가 나서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 양쪽 치료진 모두 환자의 내적 세계를 이루는 타당한 측면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치료진이 환자와 심리사의 관계를 치료적인 반면에 환자와 간호사의 관계는 반치료적이라고 간주한다면 핵심을 놓치게 될 것이다. 치료적 관계는 개별적 관계들 속에서 나타나는 파편들로 구성된 하나의 포괄적인 전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진 미팅은 투사된 파편들을 파악하고 이 파편들을 환자의 정신세계에 대한 하나의 일관된 그림으로 통합하는 담아내기 기능을 하게 된다. 서로 양분된 치료자들이 치료진 미팅이라는 맥락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혼습한다면 환자 K가 자신의 내적 파편들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 사례는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가 어째서 아무도 없는 고립된 공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지를 보여준다. 환자 K는 자신의 내적 대상관계에 잘 맞을 만한 개개인을 명확하게 선택하여 할당했다. 몇몇 저자들이 언급했듯이 환자가 치료진에게 할당하는 내적 대상의 투사물은 흔히 현실의 중요한 일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이 사례는 조직이 분열될 때 보통 조직에 좋은 관리 차원의 기준을 강조하는 치료자와 개별 환자에게 좋은 개인주의적 차원의 기준을 강조하는 치료자로 나뉜다는 번햄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 특정 사례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짐작하건대 경계선 환자와의 치료에서 발견되는 가장 흔한 형태의 분열은 정신치료자를 전적으로 좋은 대상으로 이성화하면서 그 외의 병동치료진은 무신경하고 징벌적이며 전적으로 나쁜 대상이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많은 경계선 환자가 정신치료 회기 중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전이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는 데에 과도하게 집중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병동 활동에 대한 정보는 누락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경향으로 인해 앞서 언급한 형태의 분열이 강화될 수도 있다. 그리하여 정신치료자는 병동에서 벌어지는 문제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간호 직원이나 납병동 치료사가 그런 얘기를 꺼내면 화들짝 놀라고 만다. 마찬가지로 병동 내 치료진은 환자가 치료자에게만 언급한 어린 시절의 외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게 된다. 아들러는 이러한 형태의 분열의 결과로서 병동 치료진이 실제로 정신치료자를 치료 계획 과정에서 제외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식으로 병동 치료진은 그들의 나쁨과 무능을 병동 외부의 정신치료자에게 투사함으로써 서로 간의 동맹을 공고히 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이 아무런 제지 없이 지속되면 병동 치료진과 정신치료자 사이의 불안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고 타협 또한 불가능해진다. 바로 환자의 내적 대상들처럼 이들은 통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집단은 퇴행을 부추기는 힘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힘의 영향력이 없어졌다면 잘 통합되었을 전문가 사이에서도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의 사용은 나타날 수 있다. 치료진이 파편화되는 시점에 도달하면 환자가 분열과 정복을 시도했다며 비난받는 일이 너무도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분열이 환자의 감정적인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무의식적 과정이라는 점이 흔히 관가되어 버린다. 일반적으로 치료자들은 환자가 어떤 방어 기제들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가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분열과 관련해서는 환자가 의식적이고 악의적으로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고 인식하는 특유의 문제가 있는 듯하다. 환자가 자신의 파괴성을 막아내고 자기 자신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분열을 사용한다는 점을 치료진에게 상기시키려면 감정이입의 틀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요약하면 다양한 치료자가 참여하는 치료 세팅에서의 분열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중요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이 과정은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난다. 둘째, 환자는 자신이 투서한 내적 대상 표상을 바탕으로 각각의 치료진을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지각하며 그러한 투사물에 따라 각각의 치료진을 서로 다르게 대한다. 셋째, 치료진은 투사적 동일시 과정에 의해 마치 자신들이 실제로 환자의 투사적 측면인 것처럼 환자에게 반응한다. 넷째, 결과적으로 치료자들은 환자에 대해 토론할 때 상당히 양극화된 입장을 취하며 평소와 달리 격렬하게 각자의 입장을 방어한다. 이 책에서는 입원 병동이나 납병동처럼 다양한 치료자들이 있는 치료 세팅에 중점을 두었지만 분열은 단 2명의 치료자만 참여할 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마도 임상가 2명이 참여하는 가장 흔한 상황은 정신치료자와 약물치료자 사이의 분업일 것이다. 약물 관련 주제가 마치 역동적 이해의 영역 바깥에 존재한다는 듯이 이를 정신치료로부터 분리시키는 치료자는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경계선 환자는 흔히 약물을 이행기 대상이자 정신치료를 피해가는 지름길, 치료자가 자신을 버리고 있다는 징후, 정신치료의 실패를 암시하는 신호로 여긴다. 치료자 혹은 보조 약물 치료자 중 누가 약물을 처방하든지 간에 환자가 가진 약물의 의미에 대한 환상은 분명 정신치료 과정의 중요한 부분이다. 내담자 심리내적인 분열, 환자의 심리내적인 분열이 외부 대상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 의료진들 상호 간의 갈등으로 그렇게 비유하는 것. 이때 사용되는 심리적인 기제가 투사에게 동일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입원 병동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클래스에서도 생길 수 있죠. 학교에서도 생길 수 있는 일들이죠. 어려운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교사 회의에서 이러한 갈등은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환경에 항상 노출되어 계시는 우리 함은경님, 잠깐 우리 얘기 좀 나누시죠. 지난주하고 되게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분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담자들도 이렇게 투사적 동일시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성도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목사님한테나 이제 저한테 약간 좀 섭섭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는 본인이 그런 어려운 마음을 저한테 투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데 실제로는 본인이 불편하고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을 이제 사모님이나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희한테 이제 투사적 동의시를 이제 불러 일으키셔서 그거를 잘 피해서 어느 면에 보면은 더 이렇게 포용된 마음으로 넓은 마음을 이렇게 품어주면 좋을 텐데 아니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도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아까 공격성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온전히 이렇게 받다 보니까 어떨 때는 참 이렇게 밉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대하기가 껄끄럽기도 하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러지 않는데, 이제 한 명, 두 명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너무 그게 강렬하게 이렇게 느껴지게, 예를 들면은 뭐, 지난주에도 박 목사님 얘기하셨듯이 뭐,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간다든지, 뭐, 이제 말을 뭘 할 때도 되게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를 막 계속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겨낸다는 게. 그냥 보면 이제 또 그게 투사적 동일시인 거예요. 그럼 계속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저도 이게 되게 편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이렇게 챙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분이 보내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어도 너무 그런 대상들에게 노출될 때는 제가 이제 에너지가 있거나 또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이렇게 나를 보호하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하는데 이제 그런 대상들이 너무 병원에 가서도 그런 대상을 만나고 또 교회 가서도 그런 대상들을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될 때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 네, 않아요. 예.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니까 저한테도 막 저 그 대상들이 저한테 쏘는 건데도 저도 막 그 사람들을 대하기가 껄끄럽고 어떻게 하면 안 마주칠 수 있을까? 마주쳐도 뭐 이렇게 동일하게 막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갈 때 나도 인사하지 말아야지 뭐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막 생각들이 될 때가 있어서 그러면 다 돌아보면 또 이게 투사적 동일시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데 강렬한 것들이죠. 네, 그래서 너무 강렬하게 그런 것들을 쏘는
느낌을 받을 때는 이게 분명히 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막 미움의 감정들이 너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근데 것들을, 그게 네, 정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이나 역전의 감정은 실제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 판타지인데 네네, 이론적으로는 저 사람 것이 나한테 왔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감지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로 감지한다. 그러니까 네, 생생하게 살아있는 정서니까 굉장히 아픈 정서예요. 그 굉장히 페인풀한 거죠. 왜냐하면 저분이 페인풀하게 느끼는 정서면 우리에게 옮겨왔을 때도 똑같이 페인풀한 정서를 느껴진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을 영웅적으로 이겨내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감당하시고 가능하면 또 피해야 될 경우는 피하셔야 돼요. 이거 네네.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용량의 한계가 있어. 그래서 보드라인 레벨의 환자들은 보통 정신분석가들이 자기가 보는 전체적인 환자 숫자 중에 일부만 이런 보드라인 레벨의 분들을 보는 거지 보드라인 레벨의 사람들 다 보는 것은 정신분석가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힘들어서. 그래서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이건 생생한 정서를 우리가 몸으로 수용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페인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게 우리가 페인에 노출되는 정도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내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으니까 그렇게 너무 영웅적인 분투로 갈 일들이 아니고 네네. 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만나야 될 환자뿐만 아니라 만져야 될 또 성도들의 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많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좀 사람 없는데 살고 싶다. 막 이런 느낌도 받기도 그래요.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실제로 엄청나게 어려운 경험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우선 셀프 러브를 죽이면 큰일 나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보살피는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보살필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너무 희생시키지 마세요. 큰일 나요. 사람들 대부분요. 특히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환자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투사적 동일시를 하는데 그게 분열적인 투사적 동일시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예, 말하자면은 대상에 따라 가지고 투사하는 게 다르고, 근데 대상에 따라서만 투사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대상인데도 어떤 하나의 패턴으로 투사적 동일시를 하다가 갑자기 확 전환시켜 가지고 전혀 엉뚱한 인격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 근데 그런 이 사람 내부에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인격이 나타날지를 모른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경험했던 경우는 뭐냐면은 이 그 환자가 투사적 동일시를 자기의 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걸 많이 봤어요. 말하자면은 대상 이제 상담자든지 목회자든지 간에 누군가가 뭔가 자기가 끌고 가려는 대로, 아까 뭐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지만은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는 대로 투사적 동일시를 사용하다가 뭔가가 이게 안 맞거나 조금 그 뭐랄까요, 그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제 치료자들이 이제 환자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이제 내가 아는 당신은 이렇습니다 하는 순간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전혀 엉뚱한 투사를 딱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래 보면은 그 치료자라든지 목회자를 막 당황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어떨 때는 공격적으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하자면은 그 무의식에 있는 거를 막 뒤흔들어 놓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환자도 그렇지만은 목회자나 치료자도 서로 간에 투사적 동일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힘겨루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예, 힘겨루게 하는데 그 뭐 하려 그러면은 내가 대상을 조정을 해야지 내가 편한 거거든요. 근데 환자는 그게 대상을 조정하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투사적 동일시라는 게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막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엄마를 사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가 조종하는 대로 따라야지.
애가 이거 해달라는데 제가 나를 조종해. 그래서 그걸 안 해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주 오랜 패턴이잖아. 그래서 그 딱 느낌이 뭐냐면은 이제 그 배를 타고 먼바다 나갔을 때 그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있는데 그 배를 처음 타본 사람들은 그 먼바다에서 일어나는 파도가 어떤 일정한 패턴으로 이렇게 나는데 그걸 모르니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 막 멀미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파도를 아는 사람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자기가 그냥 맞춰가지고 파도를 그냥 타는 패턴을 아니까 멀미 안 하고 그냥 그걸 뭐랄까요? 그냥 파도 타기를 하는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운전을 해봐도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를 잘 안 하는데 거의 안 하는데 저도 이제 멀미를 잘 하는 사람인데 승객으로 앉으면 막 멀미를 해요. 근데 운전하면 멀미를 절대 안 하거든요. 안 하죠. 예.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심리도 이렇구나. 내가 멀미를 하려고 하는구나. 조종을 당하니까 내가 멀미하고 혼란스럽고 막 당황스럽고 막 그러는데 내가 드라이버가 돼 있으니까 멀미를 안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환자라든지 선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드라이버 티를 내면은 경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파도 타기 하듯이 잘 타주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네.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컨테이너 한다고 하는 게 지금 파도 타기 하는 방식인 거죠. 결국은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냥 같이 있어주는 힘인데 그게 만만치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안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지 그런 당황스러운 대상들에 그냥 뭐 당황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막 넘어지고 물에 빠져가 죽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막 멀미 날 것 같은 경험을 해도 자기 안에서 균형이 있으면은 그런 걸 잘 해나가지 않을까. 네. 예, 그런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신분석 쪽에서 인터서브젝티브한 부분을 너무 이 릴레이셔널한 쪽에서만 보려면 어려움이 생기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릴레이셔널한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정서는 자기의 역전일을 충분히 자기가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같이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해도 인터서브젝티브하게 상대방이 주고받지만 결국은 내 책임 부분은 내가 대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컨테인하고 소화하고 소화된 것을 내담자하고 나누는 이런 기본적인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상호주관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두 사람 다 같이 똑같은 어떤 역동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되잖아. 그럼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사람 다 같은 시간에 누가 누구를 돕는 게 아닌 상태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선 상담자 스스로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안에 있는 정서를 컨테인하는 이런 훈련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만 인터서브젝티브한 이론들도 잘 소화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가을 학기 마지막 수업인데 이 보더라인 수업은 우리 이제 2월에 다시 또 개설할 거예요. 근데 2월까지는 이 수업은 이제 휴강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남아있는 정서 한 1분씩이라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죠. 배움은 배울수록 느껴지는 게 저 자신한테 보더라인 레벨인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지 하는 분들과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알면서 내가 좀 이렇게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입문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인가?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이지? 그래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저 자신을 제가 많이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나는 어디든지 다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보통 그 진단 과목을 공부를 하면 진단 종류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자기라고 우기는데 그게 이제 지나치게 우리가 동일시가 일어나는 현상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대로만 진단이나 이론대로 따라가면 위험하다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일단 딱 세우게 되면 그
이론에 그 진단에 맞는 피처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상을 보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하나의 이론에 함부로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실제 대상을 우리가 잘 못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지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항상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봐가지고 될 부분들이 아니고 그 지적인 것은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엔 전반적인 하나의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 만나는 분들은 다 전혀 다른 분들, 개개인은 하나의 신비체인데 이 세상의 모든 교과서를 다 가져와도 이 사람을 설명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분은 독특한 존재, 독특한 인격이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것은 이분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낼 때까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스 포뮬레이션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산을 오르기 힘드니까 일단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지도 정도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가다 보면 길이 막혀 있는 데도 있고 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나 있는 곳도 있고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거 어설픈 어떤 하나의 우리의 진단만 가지고 사람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temporary, 그러니까 하나의 가설로서만 기능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가졌던 어떤 진단이나 이런 가설과 다른 현상이 나올 때 그 현상에 더 주목해야 된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매이지 말고 새롭게 발견되는 그 부분이 이 사람의 실제 모습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으로 여기 ICC에 발을 들여서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만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저도 항상 저는 이제 어떤 이 정신 분석을 학교 다닐 때 귀등으로 듣고 지나갔던 그때와는 달리 본격적으로 책을 읽으려고 했을 때 굉장히 격한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이 마치 저를 콕 찍어놓고 이거 다 네 얘기다 하면서 해주는 듯한 그런 착시를 일으켰는데 실제로 그런 과정이 스스로 일어난다는 거가 스스로 인정이 될 때 조금 더 다른 길이 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해부학 병리학 이런 거를 보면 거기에 이제 관련된 어떤 질병의 어떤 오리진, 경과, 예후, 치료 뭐 이런 거 쭉 보다 보면 보통 증상하면 거의 책에 있는 한 1000몇 가지 질환이 증상편을 읽는 순간 그게 다 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원 파트를 배울 때는 큰일 났다. 나 암 걸린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그러냐? 나도 그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근데 그런 어떤 원치 않는 동일시가 이렇게 어떤 그 질병에 일어나고 실제로 어떤 요소는 그렇게 느껴지고 하는 그런 게 그것을 향해 가는 어떤 첫 번째 걸음마쯤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는 저는 그걸 좀 더 많이 느끼면 어떨까 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기존 개념에 따라서 사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에 따라서 살면서 어쩌면 우리의 불안이나 우리의 실제 모습을 만나지 않는 쪽으로 굉장히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정신분석이나 이런 것을 보는 순간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내가 잘 피해 살던 것을 내가 지금 들여다보는 상황이 일어나니까 안정이 깨지는 이런 어떤 두려움 같은 것, 불안이 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마주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회피해 오고 왔던 것들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누구나가 가장 편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나의 실존의 모습을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소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든 생각이 환자는 이제 파도와 같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을 내려보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공식화할 수 있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걸 공식화시켜서 볼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보면은 변화도 심하고 변수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상을 침식하려는 에너지가 참 강하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를 어떻게 우리가 대상을 그 내담자를 견뎌내야 될까 생각하니까 진짜 파도를 막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적당히 침식을 당해주되 자기를 지키면서 해줘야지 그 상호 간의 어떤 그 에너지가 뭐랄까 침식하려는 에너지라든지 공격적인 에너지가 감소되고 아니면 내가 아예 그걸 막아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으면은 딱 맞받아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히 침투되도록 허용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모든 걸 다 이해하려거나 일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시 환자는 상당히 변수가 많고 잘 변한다. 분열이 상당히 심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런 분열적인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과제를 우리가 다 안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그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공부 속에서 물론 게바드가 말하는 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임상적으로 많은 도움되는 말들을 한 것 같아가지고요. 좀 이렇게 간접 경험들도 많이 한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수업 같았습니다. 강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파도라는 말이 굉장히 오늘 많이 딱 마음에 꽂힙니다. 파도라는 말이 저한테도 굉장히 아주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같은 모습의 파도는 세상에 하나도 없죠. 바다에는 파도가 있는데 그 파도는 다 반복되는 것이긴 한데 그 매번의 파도는 그 파도 입장에서 각각 새로운 거죠. 그리고 파도는 바다 물인가요? 아닌가요? 파도하고 파도물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바다가 파도고 파도가 바다죠. 그래서 이걸 분리해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가을 강의 12번의 강의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우리 보드라인 레벨에 있는 분들을 이해하고 또 그분들을 돕는 얘기들을 쭉 해왔어요. 아직 할 얘기들이 남아서 우리 또 2월에 뵐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